고3의 맞춤수학, 오늘은 초등수학을 잡아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큰 제목으로 열린 수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수학의 첫 번째 수학의 첫 단추, 두 번째 스토리텔링 초등수학, 세 번째 하브로트 초등수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아이들이 처음 수학이라는 것을 접할 때 3살이나 4살 때쯤 양의 개념을 먼저 배워야 하는데 수를 먼저 배우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잠깐 생각했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모양의 의미는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기호로 보일까요? 그림으로 보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이것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기호의 의미로 다가오지만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그림의 의미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칙 연산을 하기 전 이 기호의 의미를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단순히 더하기가 있을 때는 더하고 빼기가 있을 때는 빼고 그냥 암기 방식으로 계산 위주로 배울 것이 아니라 이 기호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아이들의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초등수학의 영역에 대해서 그 다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수학의 영역에는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초등수학뿐만이 아니고 모든 수학의 영역이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초등수학의 영역에서 수와 연산, 도형, 측정, 자료와 가능성, 규칙성이라는 5가지 영역 중에서 수와 연산, 도형, 측정 3가지 영역을 바탕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와 연산에는요, 자연수, 분수, 소수까지가 초등학교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연산에서는 자연수의 사칙연산, 분수의 사칙연산, 소수의 사칙연산까지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형은 1학년 때 여러가지 모양에 대해서 배우고요. 2학년이 되면 여러가지 도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 3, 4학년이 되면 평면 도형에 대해서 배우고 각도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다음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도형의 이동이라는 부분도 배웁니다. 그리고 6학년이 되면 입체 도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측정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측정은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배울 때 사용되는 부분인데 물론 도형에서 뿐만이 아니고 제일 먼저 측정의 기본은 단위입니다. 단위에 대해서 2학년이 되면 단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림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 다음 평면 도형의 넓이에 대해서 배우고요. 다음은 입체 도형의 넓이에 대해서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입체 도형의 이 도형이 가지고 있는 안의 공간의 크기, 즉 부피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과정 전 과정을 다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초등학교 과정에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비와 비율이라는 단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연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음 연산을 할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방금 초등수학의 영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초등수학의 영역을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잘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전문가들은 고민을 많이 했겠죠. 우리의 초등학교 과정은 국정교과서로서 국가에서 이 모든 내용을 연구하고 그리고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의무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나왔던 게 스토리텔링 수학이라는 게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처음에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다음은 그 다음에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3학년 이런 식으로 3년간에 걸쳐서 스토리텔링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3년간 우리가 배우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었고 또 유의점도 나타났습니다.
그때 실시했던 초등 영역의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요,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영역을 스토리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주로 스토리는 어떤 이야기로 꾸며져 있느냐 하면 생활 주변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동화 속의 이야기라든지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수학의 기본 개념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스토리텔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학생의 입장이 있었고 교사의 입장이 있었겠지요. 학생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면 학생들은 학습의 의욕이 자극이 되고 수학을 배우는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했고요. 수학적 내용이 실제 생활과 결부되어서 학습 동기 유발을 시켜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학의 긍정적 태도가 생기고 성취도를 높였습니다. 그런 반면 교사의 입장에서는 어떠했느냐 하면 연산을 훈련시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생활 스토리텔링의 유형은 실생활 연계형이 주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그런 반면 수학 내용을 지도하는 데 도움은 되었으나 수업 지도에 대한 자신감은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교사의 입장에서는 기본 중요한 개념을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가르치기에 만족스럽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듬해 결국 우리 교과서의 스토리텔링은 다시 통합형 수학 교과서로 바뀌어져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스토리텔링 교과서로 수업을 하면서 좀 더 학생의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교사의 입장에서는 뭔가 수학을 완전 정복하기에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초등수학의 연산에서는 분수의 사칙 연산은 초등과정의 꽃이라고 불리는 단원입니다. 이런 연산을 충분히 잘해서 사실은 초등과정에서 연산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등수학의 완전 정복은 어쩌면 연산의 사칙 연산을 완전 정복하는 의미와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스토리텔링으로 충분한 수학의 완전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과서가 바뀌었는데요. 하브루타 수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브루타라고 하면 유태인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인구도 적고 평균 IQ 지능지수도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낮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가 노벨상을 받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유태인들은 노벨상을 받고 세계 각지에서 CEO로서 또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유태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바탕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게 있었죠. 하브루타라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하고 그 다음 논쟁하고 토론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각 가정에서는 특히 저녁 시간이면 하브루타를 하기 위해서 집에 왔던 손님도 그 시간이 되면 돌아가는 그런 중요한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브루타 수학이라는 것은 먼저 아이들이 예습을 해야 됩니다. 하브루타에서는 예습을 하지 않으면 이 수업이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습을 하고요. 학생들이 예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친구와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가 개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친구와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고 난 다음 다시 교사는 정리를 해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많이 아는 친구가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조금 어려워했던 친구들은 또 그것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배우고 서로 묻고 대답하고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아는 친구는 가르치다 보니 더 많이 알게 되고 좀 부족했던 친구는 친구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가 마지막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문장을 친구와 이야기로 풀어나갑니다 라고 적어놨는데 이렇게 이야기로 많이 나누면서 개념 정리를 아이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학을 아이들하고 해보면서 느끼는 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수업 방식보다는 초등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진행되는 직접 해보고 그 다음 풀어보고 설명해보고 이런 모든 활동들을 할 수 있는 하브루타 방식의 수학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초등 수학을 잡아라 라는 주제하에 저는 연산과 도형과 측정을 하브루타 방식으로 수업을 해보면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수업에 직접 제가 활용하여서 수업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제가 학교 이렇게 살펴보면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은 수학만 못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조금 자신감이 없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발표를 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물론 그 원인이 수학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상 학교에서 수학을 잘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런 아이들이 내가 만약 100점을 받는다면 학교에서 나는 발표도 잘하고 친구도 많았었어요. 친구들과 말을 많이 하니까 친구를 많이 사귀게 되겠죠. 그리고 수학 시간이 재미있어집니다. 집에서는 숙제를 스스로 하게 되겠죠. 모르는 것은 부모님께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모를 때는 아예 물어보지를 않죠. 하지만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판단이 가능할 때는 질문도 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면서 동생이나 위에 형이나 누나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수학을 잘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니 수학이 재미있으니 어떻겠습니까? 학교 생활이 즐거워지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친구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스스로 숙제도 하게 되고 예습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학교 생활이 즐거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 수학이 학생들이 학교 생활이나 그 외에 수학이라는 과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늘 열린 수학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연산부터 우리 초등 과정을 한번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맞추쌤의 맞춰 수학이었습니다.